다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세종포럼 시작할 건데요. 오늘 모실 분은 지난번에도 신약 관련해서 우리가 포럼을 한번 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바이오 신약, 그러니까 제약 신약 쪽에서 거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임명이 되셨던데 차 바이오 그룹의 R&D 총괄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권세창 부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연세대 생화학과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동문자원과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처음에는 성경 인더스트리에서 입사를 하셨다가 96년부터 한미약품 연구센터에서 계속 계셨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D 사업 총괄을 하셨고 대표이사로요.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한미약품 고문으로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차 바이오 그룹의 R&D 총괄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셨고 이분이 직접 신약 개발 한미약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 파이오니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도를 하신 분입니다. 부회장님,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셔서 이 글로벌 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줄은 생각 못했었고, 근데 어떻게 주명건 명예회장님부터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배덕효 총장님, 신부총장님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에 있었지만 저는 한미약품에서 한 27년 정도 재직했었고 최근에 이번 주부터 이제 차바이오 그룹에서 조인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차바이오는 가봤더니 산학연병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오가나이즈 돼서 R&D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많은 대학이나 또 연구센터들이 이것을 좋은 논문 내고 좋은 특허 내고 하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름길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름길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잘 R&D를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면은 그게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을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고 안 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세상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될 거 위주로 이렇게 빨리 배신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슬라이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 주제를 밟고 있지만 가능하면은 제가 있었던 경험을 좀 더 이렇게 녹여넣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목차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이런 세미나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1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조 단위, 옛날에는 1조 했는데 지금은 1.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임상 일상 스타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보면은 한 100억 이내 55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상만 하더라도 이미 한 300억, 삼상은 1000억에서 5천억, 뭐예요. 적어야 1000억이고 1000억짜리 글로벌 삼상 시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는 휴먼 리소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 집단이 멀어져야 경쟁에서 이기고 제 시간에 시장에 런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타이밍. 예. 그래서 원래 아무리 좋은 신약도 1년 뒤면은 경쟁에 뒤처지고 필요 없는 약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라이선스인도 하고 M&A도 하고 그렇게 다국적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령화도 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기대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도 고령화 사회에 가고 있고 의료비 지출은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굉장히 고가 치료제들이 신약은 굉장히 고가 치료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의료비 치료에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 이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갈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 헤드 테이블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뭐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2%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2%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시장이고 이 2%가 또 현재 우리나라 글로벌 제약 산업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핑하기 위해서 50분의 1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 또 글로벌 선진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타겟을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 놓고 개발을 해야 되고 경쟁 상대도 글로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다. 국내에서 제약 의약 개발이 굉장히 롱텀으로 오랜 기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뒤에 이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한 2, 3년 가다가 이것이 안 되겠다면 빨리 짓는 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 같으면 임상 들어가지 않고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에 손잡고 가려고 하는 트렌드가 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이템, 좋은 플랫폼 기술을 도전하는 것이 점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 기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쭉 10년 가다가 예기치 않은 임상에서 2상, 3상에서 부작용이 나왔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사이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 최근에 나오는 mRNA 플랫폼 기술입니다. 물론 그 mRNA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다 커버 안 해도 되고 특정 한 분야만 잘 커버해도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바이오시밀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의 생산성을 절반으로 낮추는 플랫폼 기술 획기적으로 성공할 겁니다. 결국 가격 경쟁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데 도전하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이 산업분야에 조금 그래도 오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영국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아 이게 좀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또 그쪽. 왜냐하면 연구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결과물은 아마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아닌 쪽에 5년, 10년 뒤에 찾을 것을 지금 시작해도 나중에 5년 금방 지나거든요. 그때 굉장히 또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학교나 연구센터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는 좋은 게 있으면 기업들은 가져갑니다. 뭐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가져갑니다. 임상 안 해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좋은 특허를 잘 내신 다음에 학회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는 그것이 아마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R&D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뭐 1, 2, 3위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거의 한 회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사노피 예를 들어서 이름은 화이자 하나, 이름은 GSK 하나지만 그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과거 한 20년 동안 뭐 많게는 30개의 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가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꼭 큰 회사가 적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있지만 사노피에 2015년도에 한 4조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지만 사노피는 프랑스의 한 뭐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글로벌 랭킹 한 15위 정도 되는. 그런데 어떻게 컸냐? 아벤티스라는 독일 회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랭킹 그 당시 4위 정도 되는. 근데 사노피가 아벤티스를 머지했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전략. 우리나라 같으면 뭐 좀 더 큰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은 아마 그런 쪽 바이오시밀러도 좋지만 그런 쪽을 도전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빨리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적은 좀 중견 규모의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시간, 타이밍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R&D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술 거창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술이 특정 분야에 있는 플랫폼 기술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통해서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R&D 전략이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 2%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점핑에서 글로벌 20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오래 했지만 제가 크로닝해서 처음 유전자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이 작년에 미국 FDA 승인받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분기에 한 2천만 불씩 이제 팔리기 막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원래 1억 불 정도 팔릴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이 마켓이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타겟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프리클리니컬 1, 2상, 1상, 2상, 3상 심지어 3상 끝나고 런치 단계에서 라이선스 사업되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얼리 스테이지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좀 더 싼 값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사가지고 자기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최근에 코비드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가 된 게
코비드 때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셧다운을 했습니다. 인수인터를.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얼리 스테이지 제품들, 임상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의 라이선스인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밸류 자체도 보시면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임상에 굳이 안 들어가고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잘 타겟팅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파트너한테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또 라이선스 아웃을 함으로써 우리는 선순환 구조를 아마 가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상 정도 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는 산업피에 이상을 한 다음에 아까 라이선스 아웃을 했었는데 이상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이선스 아웃이 안 되면은 삼성은 독자적으로 못하고 굉장히 큰 딜레마에 처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이상은 거의 끝나가는데 삼성은 우리 갈 수 없는데 파트너를 잡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도 한번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에셋들을 찾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릴리나 노보, 사노피 경쟁을 붙여서 이 라이선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라이선스 합사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라이선스 아웃해서 잘 가면 좋겠지만 이 라이선스 아웃을 가다가도 중간에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라이선스 아웃을 한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라이선스 아웃을 좋은데 이것이 계속 개발해갖고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삼성에서 돌려받는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SS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SS의 수명도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이선스 아웃 한 것들의 일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판매약품에 있을 때 돌아온 것들을 다시 리포지셔닝해서 새로운 회사에 라이선스 아웃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 당시 MSD에 라이선스 아웃한 것은 여기에서 얀센에 라이선스 아웃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재구성해서 MSD에 라이선스 아웃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페이스 2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라이선스 아웃했다 끝나지 말고 자체 R&D를 계속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항상 해가면서 R&D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한 품목들의 다른 적응점을 찾는 것들을 계속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들이 돌아왔을 때도 좋고 파트너사가 계속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어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라이선스 아웃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응적 확대 쪽으로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국내 많은 기업들도 건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즉 2015년도를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담이지만 2013년 정도엔 정부의 바이오 한다면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랭킹 10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미팅 가도 저 끝에 잘 모릅니다 바이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이오가 미래에 가야 되는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이 산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분야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점핑하는 어떤 특정 계기 모멘텀이 있는 순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바이오 산업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산업 쪽에 펀딩도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산업 현황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시장에, 주주한테. 그래서 현재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신뢰의 노력은 데이터입니다. 임상 결과가 됐든 또 좋은 논문이 됐든 좋은 학회 이제는 시장에서도 데이터를 리드아웃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나스닥에서는 임상 자료 하나 발표하면 주가가 50% 뛰기도 하고 50%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만큼 시장이 스폰서가 아무리 뭐 자료를 잘 미사역으로 이렇게 포장한다고 치더라도 시장이 냉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반드시 정직하게 맞는 데이터로 클린 데이터로 정확하게 시장에 얘기를 하고 시장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지금 앞으로 한 1, 2년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오래 걸리는 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또 시장에 왜곡 없이 그 데이터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라이선스 또 M&A를 통해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한때 도표를 여기에서는 뺐는데 보면은 글로벌 빅10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어떤 회사가 어디를 인수하고 해서 현재 이렇게 또 지금 나와 있는 회사가 언제까지 인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글로벌 회사라 하더라도 글로벌 3상 임상 두세 개 실패하면 희청합니다. 왜? 5천억 1조씩 들어가고 뭐 몇 년씩 투자되는 게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백업 플랜을 가지면서 포기할 것은 지금처럼 포기하는 게 내년 가면 2천억 되고 후년 가면 5천억이 되니까 포기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버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도 이런 다양한 M&A 전략 또 라이선스인 전략을 통해서 가는데 차이점은 M&A는 얼리 스테이지 제품을 기대하고 M&A를 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M&A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사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거나 아니면 승인될 1년 안에 승인될 예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 파이프라인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머니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M&A 전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기 있는 M&A 한 회사들은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게다가 사이어를 인수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글로벌 탑 20 안에 이렇게 존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케다도 R&D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갖추는 회사로 이렇게 가고 있고 노바티스도 건유축소 회사를 인수해서 점핑했죠. 그래서 기존에 없는 진세라피 쪽 또 세포치료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바티스는 굉장히 글로벌 탑 원이면서도 남들이 한 R&D를 안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글로벌 시장의 R&D를 선도하려고 하지 남들이 한 거 두 번째 가서 시장에 들어가겠다 안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추면 라이선스 아웃 전략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포스트 무브를 하는 회사에 패스트 무브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에 관심 있는 회사한테 거꾸로 얘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하는 전략은 저희가 회사에 맞춤형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바뀌었죠. 지금은 희귀질환 회사가 오히려 사노피 매출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젠자임이라는 희귀질환 회사를 인수해서 사노피의 미래 목걸이는 젠자임이고 사노피가 대표적으로 실패를 했던 게 아쉽게도 대사성 질환이었습니다. 저희가 라이선스 아웃한 것도 대사성 질환이었는데 2015년도에 라이선스 아웃하고 사노피는 2020년에 3상이 이제 끝나는 전략을 취했었고
그 경쟁사인 노브나 릴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뛰어가지고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서너피가 시장에서 뒤치고 대사성 질환의 백국설이 중에서 탈락해버렸죠. 대신 서너피가 성공한 것은 희귀질환 해사를 연수해서 지금 굉장히 옆으로 생각하고 있고, 항암 쪽은 오히려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R&D 체인저가 바뀌었죠.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래서 이 회사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의 그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레어디지저 쪽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가끔 대회 발표할 때 레어디지저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레어디지저 쪽은 적은 환자를 가지고 있지만 약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1억 원 이상 하는 약가를 가진 치료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은 R&D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아주 많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이 레어디지 쪽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레어디지 쪽이 전체 처방의약품 중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에서 17%, 21%, 아마 2025년도에는 4분의 1 정도가 레어디지 치료제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이 크는 시장보다는 레어디지가 크는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래서 지금 물론 치료제가 있는 레어디지도 있지만 잘 보면은 치료제가 아직도 필요한 레어디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쪽을 잡아서 그것이 단백질 치료제가 됐든 항체 치료제가 됐든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가 됐든 접근 방법은 뭐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고민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병원 쪽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이런 리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철병원에 조인했지만 이런 쪽 어프로치를 같이 산업화를 위해서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쪽은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야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R&D 글로벌 R&D 트렌드가 슬라이드 잠깐 있었지만 항암제 치료제가 제일 큽니다. 개발도 제일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 암 치료제는 타겟티드 온콜로지를 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또 내성이 생기고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고 도전도 시장도 크고 미래도 밝습니다. 다만 어떤 툴을 가지고 항암제 시장을 들어갈 건지 어떤 타겟을 통해서 들어갈 건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그런 분야고,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환자에서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적응증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병형치료제가 굉장히 단독치료제보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형치료제로 제일 처음 성공한 것이 HIV 치료제예요. 칵테일 요법. 그 다음에 HCV 치료제가 또 칵테일 요법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쪽도 마찬가지로 단독 요법보다는 앞으로는 칵테일 요법을 통해 가지고 세라피우틱 치료제의 어떤 치료 툴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치료제가 어떤 거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될지, 왜 잘 되는지 모드 오브 액션을 잘 디파인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서 이뮤놀로지, 특히 이뮤노 세라피 쪽은
과거에는 그렇게 뭐 힘들게 보지 않다가 한 2014년 이후에 거의 치료제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억 달러, 천 제품이 한 200억 달러 예상이 되는 품목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제약산업 시장은 다 합친 게 그 한 품목이 다 커버하는 정도. 그래서 이런 쪽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누가 뭘 선점하느냐가 아닙니다. 최근에 그 많이 치료제의 베이스로 쓰고 있는 키트루다나 리볼루멘, PD-1이라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죠. 그냥 네이티드 항체. 이 항체가 알려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한 30년 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약이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 약은 고용할 것입니다. 지금 약이 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지금부터 20년 전에 알려진 마크들입니다. 여기 있는 피디온뿐만 아니라 CTLA4, 포옹 비비는 아직 약으로 되지 않았지만 곧 약으로 나올 것 같고요. 콤비네이션으로 단독이 아니라 TG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해서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좋은 저널에서 나왔던 아이템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고 이 정도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타겟을 가지고 10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쪽을 잘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 지금 핫트렌드죠. ADC. 모두 우리나라 제약사, 정부에서 펀드도 ADC 쪽에 준다 하는데 ADC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ADC를 성공시킨 회사는 어떻게 보면 다이치 상표죠. 다이치하고 상표가 합병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이치 상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톡신을 버렸던 거죠. 독성이 너무 강해서 버렸던 것을 항체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약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블록버스터가 된 거죠. 그럼 다이치 상표가 하니까 나도 2등까지 사는 의미가 있지만 3등 이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아니면 기존의 다이치 상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ADC를 만들어내는 모드 백신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할 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비슷한 톡신, 페이로드에 비슷한 링크에 똑같은 항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는 벤처는 R&D를 선점하기 위해서 도전을 굉장히 새로운 날리지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네이티드 안티바디에서 ADC 또 카티 바이스페시픽 항체, 바이스페시픽 항체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지금 아직 나오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바이스페시픽 항체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4개 항체를 붙인 항체, 바이스페시픽 항체에 ADC를 붙인 그런 세라피를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카티 같은 경우는 혈액암에만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이 고형암에 들어갈 수 있는 카티를 개발하고 있고, 카티 다음에는 NK 셀을 통해서 또 접목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혈액암에서 나왔던 것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허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점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카티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 점핑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테인 케미스트리, 생화학을 전공했지만 단백질 케미스트리, 석사 때 제가 단백질 케미스트리 했거든요. 한 30년을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단백질 의약품이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초기에는 뇌 주사제로 맞는
이게 여러분 비만 치료제로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삭센다, 매일 치료제로 맞는 삭센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뭐 이렇게 나와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 경부터 위클리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빠르게 시장을 이렇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맞는 거에서 위클리로 바뀌게 되면요, 이게 2세대 제품들인데 색깔이 없는 게 다 위클리 제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위클리에서 시작했지만,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만 치료제 나올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편하면서 같은 효력을 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자기가 안 맞고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5년, 10년 뒤에 간 시장을 선점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2015년도에 비만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라이선스 아웃 할 때 한미에서 당뇨병하고 비만 치료제를 산업이 같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산업이는 우리는 당뇨병만 먼저 하겠다, 비만은 나중에 하겠다. 실패했죠. 노브나 렐리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고, 규제 기간도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대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병이 아니지만 앞으로 질병이 될 영역도 좋은 타겟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맨니드가 굉장히 높고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런 쪽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타겟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산업체를 리드할 수 있는, 적응증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찾아가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mRNA 잘 아시지만 mRNA도 마찬가지 길을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한 사례로서 제가 리포지션을 넣었는데, 저희가 얀센, 그러니까 J&J의 이 프로덕트를 2015년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10억 불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년 뒤에 이런 결과를 얻었고, 체중 감소 효과, 이게 삭센다입니다. 헤드투헤드 스타디를 했는데 삭센다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더라도 체중 감소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 결과를 얻은 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얀센은 대사성 질환은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고 저희한테 돌려줬고, 저는 이것을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봤더니 이 데이터 내에 체중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리피드 프로파일이 위고비 대비해 삭센다, 노브의 체중 비만 치료 삭센다 대비해서 리피드 감소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고,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해도 혈압까지 맞춰주더라. 이런 서브 애널리시스 결과를 가지고 MSD에 어플라이를 했죠. 봐라, 이런 결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MSD가 테이크업해서 자기들이 이 글로벌 임상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적응증을 계속 리포지셔닝해 가는 것, 그런 전략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드 오브 액션, 다국적 기업들은 약효가 좋다, 관심 없습니다. 왜 약효가 좋은지 그 모드 오브 액션을 사이언티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학교에서 결국은 리서치에서 모드 오브 액션을 밝히고 그것을 애니멀에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휴먼에서 증명하는 그 프로세스가 가장 아이디어한 프로세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모드 오브 액션이 없으면 절대 라이선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 오브 액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이언 백그라운드를 스테블리시하고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학교에서부터 또 연구센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국내에도 글로벌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한 2,300개 중에서 국내도 한 1,000개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있고 대부분이 얼리 스테이지의 약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나 또 프리클리니컬 임상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지들이 거의 한 70, 8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주가 될지를 아는 게 힘이니까 많은 기업들도 이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팀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살 게 아니라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간다. 왜? 타임 세이빙. 모두에 잠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 없는 제품을 할 필요 없다.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경쟁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년 뒤에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1년 먼저 나오느냐, 1년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임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연구만. 저희도 뭐 연구센터 보면은 연구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주소다 없어요. 또 벌어진 연구에서 또 더 벌어지고 되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고노고 디시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그래도 타임 세이빙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타임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고노고 디시전을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R&D 밸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제약산업은 워낙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게 좀 강의를 주셨는데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비만이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트렌드 보니까 노화도 질병이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노화를 질병으로서 인식하고 치료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뭐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아마 비만하고 비슷하게 노화도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특정 부위의 노화, 전신 노화에 따라서 다르고 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신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들이 글로벌 파마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단언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노화는 아마 연구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전신을 대상으로 한 노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또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사이클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사이언티픽하게 가능합니다. 리제너레이션도 가능하고 역분화도 가능하고 인공적으로 그래서 노화가 기존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화를 접근할 거냐 세포치료제, 엑소점 뭐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서 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요즘에 자꾸 사람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이거 노화 현상이냐고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장기 기억을 뇌에 저장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단기 기억 저장하는 그
해만인지 미토콘드리아인지 그게 많이 쓰면 쓸수록 길이가 짧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전된 건 문제가 없는데 단기 기억은 이 짧아진 것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작아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신약이 나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 요즘에 기억력이 자꾸 제가 본인이 떨어지시는 건 절대 치매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짧아져서 그렇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차피 아는 채 죄송합니다. 이쪽 브레인 쪽은 앞으로 미지의 영역이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하나 있는 게 아시다시피 BBB 통과.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로컬로 주사하거나 그런 허들이 있는데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좋은 약제가 있으면 효과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타깃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인 미지의 영역이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장에서 아까 그 세계 시장에서 한 2%가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학에서 만약에 이 컨트리뷰션 하려고 그러면 뭘 좀 하면 좋은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정부 규제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정부 규제가 어떤 세라피 모달리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치료제 정부 규제 다르고 또 디지털 세라피 정부 규제 다르고 그냥 항치 치료제 다르고 다른데 미국도 첨단 재생법 그래가지고 정부 규제가 2016년 이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어 디지즈나 오판드럭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열어줬고 우리나라도 올 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 아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새로운 모달리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학교 쪽이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쪽 연구가 어디까지 개발할 건지, 무엇을 개발할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잡고 그 고를 도달하기 위한 타임을 설정하고 타임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타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빨리 변신도 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시딩에서 도전해보고 왜 그렇지 이유를 밝힌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가는 그런 전략이 특화된 교수님의 특화된 연구들이 이렇게 가야 그것이 학교 전체로 봤을 때 힘이 되고 우리나라도 베이직 사이언스의 그런 것들이 어플라이 사이언스 쪽으로 이관되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 비슷한 것을 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분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빨리 끝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 요즘 오셨던 연사분들은 9시를 넘겨서 보내셨거든요. 역시 아까 효율 얘기를 계속 하셔서 역시 효율의 사나이가 맞구나 생각을 했고요. 다음 달이 참 재밌는 분이 오십니다. 백모라고 하신 분이 오시는데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요즘에 한중 무역 전쟁 이런 것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게 그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큰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스타고요. 좀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걸 좀 프레시한 시각을 갖고 계셔서 다음 달에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회원 모집을 좀 이제 마케팅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괴롭혀 드릴 테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저한테 아마 적어도 한 번씩은 전화를 받으실 테니 회원 한 분씩 더 데려오시기 운동을 좀 전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